이렇게 1등주하고 2, 3등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갭이 이렇게 생기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보유자는 언제 팔면 되냐? 2차전지 아직까지도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솔직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100%씩 성장을 해요. 주가만 떨어졌지 매출과 이익이 폭풍 성장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에코프로가 네네. 드디어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펀더멘탈보다는 철저하게 수급으로 땡겼다고 보고 있어요. 센티멘탈로. 네. 일종의 센티로 땡긴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이슈라는 게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에 배팅하는 건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좀 위로 방향성을 보고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수급 보면은 대차 잔고가 좀 줄긴 줄었어요. 네,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 보니까 원래 평균 거래 금액 대비 이 공매 물량 자체가 항상 보면은 뭐 두 자릿수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막 20%대까지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 4%대까지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많이 갖고 있는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보면은 덩어리 크게 뭐 38만 주, 뭐 11만 주, 아니면 뭐 7만 주, 뭐 4만 주 이렇게 5만 주, 6만 주씩 그래도 파는 것보다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수급이 잡히고 있어서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겠지만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아마 저희가 다음 달에 만나면은 전체적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포함한 전체 이제 소위 말하는 2차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땡기는 상황인데 수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살짝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유난히 2차전지 섹터는 네네. 대장주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섹터들은 약간 같이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2차전지는 유난히 대장주 쏠림 현상이 좀 심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양극재 업체들 위주의 강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언제쯤 후발주가 좀 따라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좀 이어질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저도 그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1등주하고 2, 3등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갭이 이렇게 생기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많이 올랐거든요. 네. 40만 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1월달 대비해서는 한 4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포스코홀딩스가 47%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에코프로는 어제 종가 기준에 797% 오른 거죠. 1월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50대 800이니까 16배 차이 나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 수급의 쏠림 현상 심한 데는 철저하게 좀 개인 수급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지금 1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개인 수급이.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이 BM 쪽에 물린 개인의 수급이 저는 쉽게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긴 해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이 2차전지에서 투자의 정답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너무나 지금 뭐 저평가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저평가돼 있는 뭐 그 기타 양극재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LG엔솔 이런 회사들로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건데 그게 딱 뭐 다음 주부터 분산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분명히 순환매는 일어날 것이다. 그 예가 철저하게 사실 장비주 단에서 윤성 FNC 빼고는 다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물론 하나기술 수주권도 있었지만
하나기술이 장비주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PNT도 PNT랑 같이 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양극재도 사실은 그 에코프로 BM만 있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만큼의 캐파를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LNF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하게 순환매는 될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구조적인 이유로 양극재의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랑 비양극재, 물론 뭐 너무 잘 알죠.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니까 여전히 중요한 거고, 양극재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극재 외 비양극재는 그러면 성장을 안 하느냐? 근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비양극재가 성장을 하는데 양극재만큼 매출과 이익에서 업사이드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양극재라고 하면 그 음극재, 뭐 CNT 도전재, 뭐 분리막, 전액인데 CNT 도전재, 분리막, 전액, 음극재도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만 떨어졌지 매출과 이익이 폭풍 성장합니다. 100%씩 성장을 해요. 특히 실리콘 음극재는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100%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저는 분명히 완화될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양극재 말고 비양극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커버리지 하는 증권사도 별로 없어서 소외가 된 것뿐이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가긴 갈 건데 2차 전지 내에서 싼 거 없어? 아니면 저평가된 거 없어? 그런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외에 타 소재 갖고 계신 분들이 상실감이 클 건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만큼 뭐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의 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뭐 예를 들어 상대적인 박탈감, 그냥 심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그러니까 비양극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그걸 팔고 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탄다?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기의 문제지 순환매는 분명히 돌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LG 화학이 100만 원짜리가 6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65만 원짜리가 90만 원 갈 확률이랑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한 10배 올랐거든요. 지금 20만 원 초반인데 지금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갈 확률이랑 저는 전자가 더 높다고 봐요. LG화학 5만 원짜리가 90만 원 갈 확률이 코스모 신소재 지금 10배 오른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가는 거가 확률이 전 떨어진다고 봐요. 코스모 신소재가 못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실패를 줄이려면 확률적으로 어느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큰 틀에서는 좋은 기업을 싸게 잘 발굴해서 적정한 가치에 파는 건데,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에서 상승할 갭이랑 LG엔솔이랑 뭐 LNF에서 상승할 갭이랑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2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 됐어요. 그럼 20만 원짜리가 30만 원 갈 확률이랑 원래 100만 원짜리 가치 있는 회사가 60만 원까지 떨어졌다니까. 40%가 빠졌어요. LG화학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우리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100만 원짜리가 그냥 펀더멘털 멀쩡한데, 물론 석유화학 사업 얘기하시면 석유화학 지금 LG화학에서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부보다 첨단 소재 사업,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가치가 훨씬 커진다니까요. 당장 올해부터 이익에서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첨단 소재 사업의 영업이랑 배터리, LG엔솔 배터리 사업부의 가치를 합친 거. 그게 첨단 소재랑 배터리 사업의 지분 가치 합이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을 넘어요. 올해부터. 올해가 네, 원년이에요? 올해가 딱 원년이에요. 넘는 원년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럼 포인트죠. 밸류가 바뀔 수 있는 밸류가 거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밸류를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님이 첨단 소재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첨단 소재에서 30조 매출하겠다는 걸 10조 더 상향했어요. 40조 매출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밝힌 자리거든요. 그럼 첨단 소재 과정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극재 사업 계속 키우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계신 분이 팔아서 LG화학 가져가겠다? 그거는 사실 또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신규 투자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 투자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움을 선택할 거냐 LG화학을 선택할 거냐 봤을 때는 저는 LG화학이 그 확률적으로 더 높아 보이고 기존의 에코프로비움 보유자예요. 그럼 에코프로비움 보유자는 언제 팔면 되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침투율이 목에 찼을 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40% 50% 됐을 때 에코프로비움 캐펙스 투자가 급격하게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 에코프로비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급격하게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 전기차가 더 이상 시장에서 이슈화되지 않을 때 근데 전기차 시장 이슈화되지 않을 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이미 뭐 5년 7년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이 네 가지 시점 중에 가장 빠른 거는 캐펙스 투자 둔화일 거예요. 캐펙스 투자 둔화되는 시점이 아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보다 뭐 정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정도 시차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 시점부터 팔면 되는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지금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조건이 만족하는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없으니까 에코프로비움 갖고 계신 분들은 큰 틀에서 펀더멘탈의 그 구조가 깨질 때 펀더멘탈의 어떤 약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파시는 거지 뭐 굳이 뭐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판다? 그거는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 거고 근데 신규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때는 고점에 사서 물리실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고 사시자. 좀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아직까지도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솔직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캐펙스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조차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최소한 2, 3년의 갭은 남아있고 올해 2차전지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 26% 26%에서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 30%까지 본다고 하는데 26%에서 30% 돼도 여기서 2배 이상의 업사이드는 남아 있는 거죠. 네. 5월달 데이터에 자동차 부품이랑 자동차 자체도 원래 원체 좋았지만 그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 반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데 아주 그냥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2차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2배 넘게 증가했고. 특별히 2차전지 중에서도 하반기에 뭐 주목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게 있으세요? 네, 하반기에 저는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판매량이고요. 전기차 어떤 전기차가 잘 팔리고 그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5월달 데이터 중에 중국에서 LG엔솔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 번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LG엔솔이 중국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LG엔솔도 중국에서 난징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0.9기가와트시가 나왔고 증가폭으로 치면 892%가 증가했어요. 네.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CATL이 거의 아시죠? 테슬라 북미는 파나소닉, 유럽은 CATL, 일부 동남아나 이쪽은 그 LG엔솔. 네. 네. 근데 CATL의 일부 유럽 가는 물량 중에 일부가 LG엔솔이 뺏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LG엔솔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그거는 뭐 합리적으로 걱정하실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북미는 그렇다 쳐요. 북미는 이제 탈중국이니까 배제된다 치고 유럽에서 CATL 점유율이 침투율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ATL이 항상 LG엔솔이 졌는데 물론 지금도 LG엔솔을 뛰어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CATL하고 LG엔솔이 거의 동일 기가와트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LG엔솔이 엄청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90%? 전년 대비 90% 출하량이 늘어났는데 CATL은 128%가 늘어난 거죠. 압도적으로 출하량 증가가 일어났고 아니나 다를까 왜 이게 늘어났나 봤더니 유럽에서 모델 3랑 모델 Y,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1등, 2등을 했거든요. 테슬라 영향이네요. 네, 테슬라의 영향이 크고 테슬라가 가격이 인하하면서 엄청나게 잘 팔렸고 근데 이게 물론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테슬라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이 진짜 오래된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4, 5년이 넘은 차거든요. 지금 신차 예정일이 네, 언제죠? 지금
원래 그 사이버트럭 얘기 나온 거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었고 네. 사이버트럭 외에도 왜 저가차 3천만 원대 그 모델명은 모델 2라고 하던데요. 네. 모델 2도 사실은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 신차가 나와야 되는데 사이버트럭도 그렇고 모델 2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겠지만 여태까지 지금 계속 테슬라가 신차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델 3, 모델 Y로 이렇게 유럽에서 판매량 1등, 2등 찍는 거는 대단한 거죠. 네, 진짜 대단한 거 엄청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차들은 어떠냐? 그러면 유럽에서 보면은 폭스바겐 있고요. 스텔란티스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현대기아차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 잘합니다. 북미에서는 3등이고요. 유럽에서 4등, 5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엄청나요. 그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어느 배터리 쓰죠? 국내 배터리 쓰거든요. 일부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중국 배터리 쓰는 거를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국 배터리 쓰는 것 자체가 100으로 치면 뭐 20% 언더예요. 네, 그렇게 크게 뭐 중국 배터리 쓰는 게 의미 있는 수준의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폭스바겐에는 스텔란티스는 골고루 LG 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예, SK온을 씁니다. 그래서 차종이 어떤 차종이 잘 팔리는지 봐야 되는데 유럽에서 모델 3랑 모델 Y를 제외한 3등이 피아트의 일렉트릭 500이라고. 네. 피아트 그 어디 그룹이죠? 스텔란티스 그룹 합병됐잖아요. 네. 스텔란티스의 피아트 E500이라고 거의 1인승에 가까운 진짜 막 엄청 작은 차. 티코 생각하시면 되겠다. 티코급 차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렉트릭 500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삼성 SDI 배터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의미 있는 출하량 증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CAT의 배터리가 많이 장착된 유럽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냐, LG 엔솔이 장착된 유럽의 차가 더 많이 팔릴 거냐 봤을 때는 CATL은 그러면 테슬라 말고 대안이 있냐? CATL은 지금 테슬라 말고 볼보 C 시리즈에 납품을 하거든요. 볼보. 근데 볼보가 BMW나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 그룹만큼 의미 있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볼보가 차가 뭐 워낙 튼튼하고 뭐 볼보에 대한 또 나름 매니아층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볼보 차가 막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유럽 주력은 폭스바겐이랑 스텔란티스인데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는 국내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그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중국 CAT의 출하량 증가는 계속 확인해야겠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국내 업체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북미에서 워낙 성장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북미에서 나갈 물량을 일부 유럽에서 빼서 지금 북미로 더 돌리는데 그거조차도 유럽에서 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또 다시 유럽 쪽으로도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